그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닙니다. 내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가 법정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정적 속에서 소연은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눈물만 흘렸다. 그리고 판사는 두 사람의 삶을 갈라놓을 냉정한 판결문을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그날 나는 비로소 우리가 쌓아 올린 7년의 결혼이 허상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사실을 완전히 깨달았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길은 결코 단번에 드러난 진실이 아니었다. 임신 테스트 2줄, 밝게 웃던 아내의 얼굴,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현실. 그리고 조용히 깨져나가던 내 일상 속 작은 균열들.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까지 나는 매일 무너질 듯 흔들리는 마음을 억지로 버텨야만 했다. 이 이야기는 완벽해 보이던 한 가정에서 어떤 순간부터 균열이 시작되었는지, 그 균열이 어떻게 파국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기록이다. 겉으로 볼 때 누구보다 성실하고 안정적인 아내였던 소연. 그녀가 어떤 비밀을 품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비밀이 어떻게 내 인생을 산산조각 냈는지 말이다. 나는 이 이야기를 피하지 않고 끝까지 기록하려 한다. 왜냐하면 진실은 어둡고 날카롭더라도 결국 마주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결말은 당신의 기대를 완전히 뒤흔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감정이 있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방탐정의 더블 파일과 함께 더 크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속으로 떠나보세요. 나는 올해 45이다. 그 나이에 맞게 적당히 사회에서 자리를 잡았고, 집에서는 두 아이의 아버지이자 한 사람의 남편이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하면서도 안정된 삶이었다. 그 누구보다도 성실했고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 그런 내게도 끝이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왔다. 예고도 없이 방심한 틈을 파고든 균열이었다. 이 이야기를 감추거나 미워할 생각은 없다. 내가 겪은 일을, 내가 무너졌던 그날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려 한다. 모든 건 내가 너무도 확신했던 삶에서 시작되었다. 서울 양재의 주상복합 아파트 12층, 남양 거실로 햇살이 스며들던 아침이었다. 나는 욕실 거울 앞에 서서 면도기를 들고 있었다. 거울 속 얼굴은 여전히 괜찮아 보였다. 조금 지쳤지만 피부톤은 나쁘지 않았고 잔주름 몇 개쯤은 무시할 수 있었다. 운동으로 다져진 체형도 아직 유지 중이었고 회사에서의 평판도 괜찮았다. 그날도 어김없이 아내는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고 우리 두 아이는 각자의 준비에 분주했다. 그 장면은 오랫동안 나에게 행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했던 풍경이었다. 결혼 14년 차. 아내 소연은 나보다 4살 어리다. 언제부턴가 머리를 짧게 묶는 게 습관이 되었고 앞치마를 두른 채 부엌을 지키는 모습은 여전히 익숙했다. 첫째는 올해 중학교 1학년이 되었고 둘째는 초등학교 4학년이다. 둘 다 엄마를 닮아 웃을 때 눈이 예쁘고 나를 닮아 고집이 세다. 나는 국내 대기업 IT 회사에서 팀장직함으로 일하고 있었다. 업무량은 많았지만 수입은 또래보다 나은 편이었고 소연 역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며 정규직으로 안정적인 급여를 받고 있었다. 경제적으로 부족한 건 없었다. 일주일에 한 번 외식을 하고 명절엔 아이들과 함께 호텔로 1박 여행도 다녀올 정도였다. 그날 아침 식탁엔 미역국과 조기구이, 아이들 좋아하는 단무지 무침이 올라왔다. 식사를 하면서 나는 말했다. 오늘은 발표 준비 때문에 늦을지도 몰라. 소연은 익숙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아이들 학교는 자기가 맡겠다고 했다. 모두가 자기 역할을 알고 움직이는 정해진 듯한 아침의 순서였다. 겉보기에 우리 가족은 완벽했다. 그렇게 생각해왔다. 나는 회사에서 집 잘 챙기는 사람으로 통했고 아내는 지인들 사이에서 남편 복 많은 여자로 불렸다. 시댁과의 갈등도 없었고 아이들도 문제 하나 없이 자라주었다. 심지어 우리는 부부싸움도 거의 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무언가 균열이 나기 시작했다.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아마 두 아이의 사교육비가 급격히 늘어나면서였을 것이다. 첫째가 중학생이 되자 학원비, 교재비, 체험활동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둘째도 곧 따라잡을 게 분명했다. 나는 현실적인 계산을 하게 됐다. 아이 둘이면 충분하다. 아니, 지금도 벅차다. 셋째가 생긴다면 감당할 수 없을 거다. 그래서 조용히 결정했다. 소연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서 병원을 찾았다.
정관 수술은 빠르게 끝났다. 국소 마취였고 회복도 며칠이면 된다고 했다. 그렇게 나는 우리 가족의 마지막 확장을 조용히 닫아버렸다. 아무도 모르게 며칠 동안 고민만 반복하던 나는 결국 결심을 굳혔다.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나 혼자 조용히 끝낼 일이었다. 더는 아이를 늘릴 수 없다는 현실적인 두려움과 지금 가진 삶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등을 떠밀었다. 나는 인터넷을 뒤져 여러 병원을 비교했고 결국 한강 근처의 조용한 개인 클리닉을 선택했다. 대기 시간도 짧고 무엇보다 환자들의 평가가 믿을만했다. 전화를 걸어 상담 예약을 잡았고 며칠 뒤 병원을 찾아갔다. 의사는 절차를 차분하게 설명했다. 국소 마취로 진행되고 30분이면 끝나는 간단한 시술이라었고 회복 기간도 길지 않다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들었고 마음속에선 이상한 긴장과 안도감이 동시에 일었다. 집에서는 소연에게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다고 말했다. 나는 그 거짓말이 오래갈 거라 생각하지 않았지만 굳이 상처가 될 말을 꺼내고 싶지도 않았다. 소연은 별 의심 없이 나에게 조심히 다녀오라고 했고 아이들도 아빠 힘내라며 장난스레 격려했다. 그날 아침 병원으로 향하는 길은 유난히 조용했다. 내가 선택한 길이 옳은지 스스로 되묻다가도 결국 가족을 위한 결정이라는 말로 마음을 달랬다.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우니 몸이 조금 굳어졌지만 의사는 능숙하게 일을 진행했다. 빛이 부딪히는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 사이 시술은 끝났고 회복실에 누워있을 때엔 이미 모든 게 지나갔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숨을 깊게 내쉬었다. 이제 피임에 대한 부담 없이 지금의 두 아이만 잘 키우면 된다는 확신이 들었다. 집에 돌아오자 소연이 어떻게 되었냐고 물었다. 나는 검진 결과가 괜찮다고 짧게 답했고 소연은 안도하며 웃었다. 아이들 역시 건강하다고 하니 들떠 보였고 나는 그 평온함이 오래가길 바랐다. 한 달쯤 지나자 시술 부위는 깨끗이 회복되었고 일상은 다시 규칙을 되찾았다. 회사에서도 이전과 다를 것 없었고 소연과의 관계도 무난했다. 오히려 어느 정도의 부담이 사라진 덕에 마음이 가벼워진 듯했다. 그러던 어느 화요일 저녁이었다. 퇴근 후 집에 들어서자마자 소연의 표정이 이상하게 들떠 있었다. 나는 무슨 일인가 싶어 물으려던 찰나 소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여보,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 말에 나는 잠시 멈췄다. 승진이라도 했나? 아니면 누군가 좋은 기회를 준 걸까? 별의별 생각이 다 스쳤다. 하지만 소연은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 들었다. 이거 봐요. 믿기지 않죠? 그 순간 내 눈앞에 보인 건 임신 테스트기였다. 두 줄이 또렷하게 나타나 있었다. 양성. 우리 셋째 생겼어요. 병원에서도 확인받았어요. 벌써 6주 정도 됐대요. 소연은 기쁨을 참지 못한 얼굴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혈액이 머리끝까지 치솟는 듯했고 손끝이 서늘하게 식었다. 정관 수술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명백히 불가능한 일이었다. 순간 병원의 실수인가 싶었지만 곧 아니란 걸 알았다. 의사는 성공적으로 시술이 끝났다고 단언했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었다. 그러나 소연 앞에서 어떤 의심도 드러낼 수 없었다.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고 정말 좋은 소식이네라고 말했다. 그 말은 마치 누군가 대신 말해준 것처럼 입에서 굴러나왔다. 소연은 그 반응에 안도의 숨을 쉬었고 더없이 행복해 보였다.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6주라면 시술 직후의 시기와 정확히 겹쳤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건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단지 한 가지 사실만이 나를 서서히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진실이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운 채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눈은 감겼지만 의식은 흐트러지지 않았고 머릿속은 같은 질문만 반복했다. 정관 수술이 실패했을 가능성이 정말 있었던 걸까? 아니면 정말 그런 기적 같은 예외가 존재하는 걸까?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일이었다. 나는 그런 가능성에 매달리기보다는 오히려 점점 더 커지는 불안을 마주하게 됐다. 다음 날 아침 거울 앞에 선 내 얼굴은 낯설 정도였다. 눈 밑은 깊게 꺼졌고 입술엔 생기가 없었다. 밤새 잠을 설친 탓도 있지만 그보다도 멈추지 않는 의심과 불안이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이리라.
주방에서는 소연이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오히려 전보다 더 밝아진 표정이었다. 부엌에서 콧노래까지 흘러나왔고 아이들 도시락을 싸며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곧 동생이 생긴대. 지훈이와 지민이는 그 말에 눈을 반짝이며 서로를 바라봤다. 남동생일까 여동생일까? 난 누나보다 여동생이 좋아. 아이들의 순수한 기쁨은 나를 더 옥죄어왔다. 그들에겐 그저 행복한 소식일 뿐이지만 나에겐 감당할 수 없는 혼란이었다. 회사에 나갔지만 집중할 수 없었다. 회의 중에도 머릿속은 딴 생각으로 가득 찼고 동료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괜찮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 정관 수술을 받았다는 말을 쉽게 꺼낼 수는 없는 일이었고 무엇보다 내게조차 아직 이 일이 믿기지 않았다. 점심시간 나는 조용히 화장실로 가 휴대폰을 꺼냈다. 수술을 받았던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수술 후 관리에 대해 문의하는 척하며 혹시 수술 후에도 임신이 가능한 사례가 있는지를 물었다. 직원은 담당 의사와 상담해보라며 오후 시간에 예약을 잡아줬다. 나는 회사의 개인 사정으로 조퇴하겠다고 말했다. 상사는 별다른 말 없이 허락했다. 나는 평소 성실한 직원으로 통했기에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 병원에 도착해 담당 의사를 마주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꺼냈고 의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정상적으로 수술이 완료되었다면 임신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혹시 모르니 검사를 다시 해보자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검사 결과는 의심할 여지 없이 명확했다. 정관은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고 정자의 이동 경로는 사라진 상태였다. 의사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말했다. 현재 상태로는 누구도 임신시킬 수 없습니다. 나는 병원을 나서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한동안 가만히 주차장 옆 벤치에 앉아 있었다. 정말 그렇다면 대체 문제는 무엇이란 말인가? 정말로 소연이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 머릿속을 휘젓는 생각 속에서 나는 애써 반론을 만들었다. 테스트기가 잘못된 건 아닐까? 병원에서도 다시 확인했다는데 그럼 뭐가 잘못된 걸까?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온 나는 식사 도중 조심스럽게 물었다. 병원에서 정확히 몇 주라고 했어? 소연은 수저를 내려놓고 말했다. 6주쯤 됐대. 나는 머릿속으로 날짜를 계산했다. 6주 전이라면 한 달 반 전쯤이다. 그 시기에 우리 사이에 관계가 있었던가? 생각해보면 최근 몇 달 동안 우린 바빴고 지쳐 있었다. 아이들 돌보랴 회사 일하랴 서로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 한 달에 한두 번 겨우 시간을 맞췄던 정도였다. 하지만 이상했다. 소연의 태도, 그날 보여준 미소, 기쁨이라기보다 어딘가 알 수 없는 무게가 담긴 웃음이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 혹은 그동안 감춰온 걸 드러내며 자신만 알고 있던 무기를 꺼내드는 표정. 내가 예민한 걸까? 내가 의심이 깊은 걸까? 하지만 그날 밤 나는 또다시 잠들 수 없었다. 소연은 내 옆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고 나는 그녀의 옆 얼굴을 바라보며 도무지 멈출 수 없는 불안을 안고 천장을 올려다봤다. 소연은 임신해서인지 깊게 잠들어 있었다. 나는 옆에 누워 한동안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오랫동안 사랑해온 아내였고 결혼 14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마음 한구석에서 석연치 않은 감정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눈앞에서 벌어졌고 그 사실이 내 모든 믿음을 흔들어 놓았다. 어딘가에 분명 비밀이 숨겨져 있을 거라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도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과 함께 더 깊어졌고 일상 속 소연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내 시선을 붙잡았다. 예전보다 휴대폰을 자주 들여다보았고 전화가 오면 굳이 부엌이나 안방으로 자리를 옮겨받았다. 가끔은 전화를 끊고도 한참 동안 휴대폰을 쥔 채 아무 말 없이 서 있는 모습마저 보였다. 특히 석 달 전 부서 이동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기획부서에서 총무부서로 옮긴 뒤 적응이 어렵다며 지친 모습을 보였는데 요즘은 회사 일이 이상하리만큼 재미있다고 말했다. 업무 이야기를 할 때면 말투가 밝아져 있었고 특히 옆자리 동료의 이야기를 언급할 때 그 변화가 더 뚜렷했다. 박 과장님이 정말 일을 잘해요. 사람도 좋고요. 그 말은 몇 번이고 반복되었고 그때마다 묘한 불쾌감이 배어들었다. 나는 그 감정을 애써 눌렀지만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어느 저녁 나는 더는 참을 수 없었다. 확인되지 않은 의심을 품고 사는 건 고통이었고 진실을 알아야만 앞으로의 삶을 결정할 수 있었다. 나는 인터넷에서 사설 탐정을 찾아봤고 여러 업체 중 후기가 좋은 곳을 선택했다. 다음 날 점심시간 나는 강남역 근처 오피스텔에 위치한 탐정 사무소를 찾았다. 사무실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앉아 있었고 수많은 사건을 겪은 듯한 눈빛과 조용한 태도는 이상한 신뢰감을 주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다. 아내가 임신했는데 내가 이미 정관 수술을 받은 상태라고. 탐정은 놀라지 않았다. 이런 경우 종종 있어요. 불륜 조사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일주일 정도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200만 원의 비용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게 했다. 나는 계약서에 서명했고 그 순간 배신이 확신으로 변하는 듯한 서늘함이 몰려왔다. 그 일주일은 참혹하게 길었다. 평소처럼 행동하려 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말투조차 어색해졌고 아이들과 놀아주는 동안에도 마음 한켠이 비어있는 느낌이었다. 밤이 되면 악몽이 찾아왔고 새벽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깼다. 소연은 내 변화를 모르는 듯했지만 어쩌면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것 같았다. 임신 소식에 들뜬 표정으로 태명까지 지어보자고 했을 때 나는 억지로 웃으며 좋겠다고 말했다. 그 표정이 내 안을 더 깊이 갈라놓았다. 일주일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다. 결과가 나왔다고. 사무소로 가는 길 내내 심장이 쿵쿵 울렸고 발걸음은 바닥에 붙은 듯 무거워졌다. 문을 열자 탐정이 두꺼운 봉투를 건넸다. 안에는 여러 장의 사진과 보고서가 들어있었다. 나는 손이 떨리는 것도 느끼지 못한 채 사진을 하나씩 꺼냈다. 첫 장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다. 카페 창가 자리, 소연은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고 두 사람은 너무도 가까워 보였다. 그 남자의 얼굴은 익숙했다. 소연이 자주 언급하던 그 박 과장이었다. 다음 사진들엔 둘이 호텔 라운지에서 나오는 모습, 같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시간순으로 정리돼 있었다. 날짜는 지난 2달 동안이었다. 나는 사진을 넘길수록 머리가 멍해졌다. 탐정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부서 이동 후 두 사람이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박 과장은 기혼자이고 아이도 둘 있습니다. 관계는 2달 전부터로 보이네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임신 시기, 부서 이동, 밝아진 말투, 전화 습관, 그리고 그날의 표정. 소연이 임신했다던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었다. 나는 사무소를 나와 주변을 헤매다 공원 벤치에 앉았다. 바람이 불었지만 아무런 감각이 없었고 손에 쥔 봉투만이 현실이라는 듯 무겁게 느껴졌다. 손에는 여전히 그 끔찍한 사진이 담긴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날 하루는 현실 같지 않았다. 7회를 함께한 아내가 다른 남자와 손을 잡고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본 그 순간부터 세상이 느리게 무너지고 있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먹구름이 가득했다. 내 마음속처럼 짙고 무거운 하늘이었다. 주변을 지나는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 보였다. 연인들이 손을 맞잡고 걷고 가족들이 아이와 함께 웃으며 걸어가는 모습이 유독 눈에 밝혔다. 그 평범한 장면들이 내겐 너무도 멀게만 느껴졌다. 며칠 동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회사에 나가도 눈앞의 일은 손에 잡히지 않았고 집에서는 소연과 마주보는 것조차 괴로웠다. 소연이 아무렇지 않게 말을 걸어올 때마다 대답조차 버거웠다.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도 온 신경이 딴 데 가 있었고 밤이 되면 잠이 들기까지 몇 시간씩 뒤척였다. 결국 나는 그동안 숨겨왔던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필요했다. 내게 그런 존재는 준노였다.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이자 같은 회사에 다니며 수십 년을 함께한 동료였다. 준노는 나를 가장 잘 아는 친구였다. 점심시간 나는 준노를 조용한 카페로 불렀다. 내 얼굴을 본 준노는 무슨 일이냐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한참을 망설인 끝에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정관 수술을 받았다는 것부터 소연의 임신, 그리고 탐정을 통해 확인한 사진까지 모든 걸 이야기했다. 준노는 처음엔 말도 안 된다며 고개를 저었지만 내가 내민 사진을 보고 나서는 얼굴이 굳어졌다. 소연 씨가 그럴 줄은 정말 몰랐다. 평소 현명하고 다정한 아내로만 보였다는 말에 나 역시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랬으니까. 준노는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해.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떨궜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무너질 수 있어. 애들도 생각해야지. 그냥 참고 넘길 일이 아니야. 준노는 상간남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있다며 이혼 전문 변호사를 소개해 주겠다고 했다. 유능하고 경험 많은 사람이라고 했다. 나는 그 말에 고맙다고 했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7해를 함께한 아내였고 우리 사이엔 아직 어린 두 아이가 있었다. 무엇보다 나는 아직도 소연을 사랑하고 있었다. 배신당한 사람의 마음이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준노는 그런 내 마음을 이해한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은 감정보다 이성을 앞세워야 할 때라고 말했다. 소연 씨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어.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도 내 아이인 척 속이려 한 거잖아. 그건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야. 게다가 김대리 역시 기혼자라는 사실은 나를 2번 죽였다. 아내가 있고 아이도 둘이라는 남자가 내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 그 사람의 가족도 피해자인 셈이었다. 나는 분노로 손을 움켜쥐었다. 소연이 잘못했지만 김대리도 똑같이 잘못했다. 두 사람 모두 용서할 수 없었다. 준노는 바로 다음 날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다. 이혼과 상간 소송 모두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다. 나는 그 길로 변호사를 찾아갔다. 변호사는 증거가 확실하다며 이혼도 상간 소송도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나 그 전에 꼭 아내에게 진실을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혹시 모를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마지막 여지였다. 집에 돌아오니 소연은 평소처럼 아이들과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지훈이와 지민이는 밝게 웃고 있었고 그 웃음은 나를 또다시 붙잡았다. 그날 저녁 아이들이 웃으며 식탁을 돌아다니는 모습은 평소와 다를 것 하나 없었다. 그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는 동안 내 마음은 더 복잡해졌고 정말 이 모든 것을 내가 직접 무너뜨려야 하는지 이 순간에 이 가족을 산산이 깨뜨려야 하는지 수없이 흔들렸다. 그러나 더는 미룰 수 없었다. 가장에게 주어진 선택이 때로는 잔혹해야 한다는 것을 나는 그날 처음 실감했다. 아이들을 재운 후 나는 조용히 소연에게 거실로 나오라고 했다. 소연은 무슨 일인지 묻는 눈빛이었지만 나중에 얘기하자라고 말한 내 표정을 보고 불안함이 스며드는 듯한 얼굴을 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자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말을 꺼내는 순간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어진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숨을 깊게 들이쉬고 소연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소연아, 우리 셋째 아이 말인데. 소연은 순간 눈을 크게 떴다. 왜 갑자기 그 이야기를 꺼내는지 알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나는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조용하게 말했다. 그 아이 정말 내 아이가 맞아?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소연의 얼굴빛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녀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고 무슨 소리야? 당연히 당신 아이지. 왜 그런 말을 해? 라고 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시선도 내 눈을 피하며 이리저리 흔들렸다. 나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사실 나 3달 전에 정관 수술을 받았어. 그 순간 소연의 입술이 굳듯 멈췄다. 말도 안 돼 언제? 그녀는 다급하게 물었지만 나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가방에서 탐정이 건넨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소연의 얼굴이 그 봉투를 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나는 게 느껴졌다. 나는 봉투를 열고 천천히 사진을 꺼냈다. 첫 번째 사진. 카페에서 마주 앉아 다정하게 웃고 있는 소연과 한 남자. 2번째 사진. 서로 손을 잡고 있는 모습. 그리고 3번째 사진. 같은 건물 안으로 나란히 들어가는 장면. 익숙한 호텔 라운지였다. 소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술이 떨렸고 고개를 들지도 못했다. 이게 뭐야? 내 목소리는 너무 낮고 차가워서 나조차 낯설었다. 박 과장 누구야? 소연은 그제야 울먹이며 말했다. 그냥 회사 동료야. 오해. 오해? 나는 사진들을 하나씩 책상에 내려놓았다. 날짜별로 정리된 기록, 같은 얼굴, 같은 장소, 같은 패턴. 2달 동안 계속됐는데 그게 오해야? 소연은 결국 무너져 내리듯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순간의 실수였어. 한순간? 나는 웃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소리를 냈다. 2달이 한순간이면 그럼 지금 우리 아이는 뭐야?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해놓고 나한테 내 아이인 척한 거.
그게 실수야? 소연은 얼굴을 감싸쥐며 울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며, 죽을 만큼 후회한다며, 몇 년 동안 쌓아온 믿음과 함께 흘려버릴 수 없는 말을 쏟아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단 한 줄기 연민도 느껴지지 않았다. 흔들렸던 감정은 이미 사진을 보는 순간 끝났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분노와 허무함뿐이었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소연은 울면서 내 이름을 불렀지만 나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방으로 향했다. 문을 닫고 잠그자 문 밖에서 두드리는 소리와 얘기 좀 하자라는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 밤의 침묵은 이제 이 관계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정확히 말해주고 있었다. 문 밖에서 들리던 소연의 울음소리는 한참 동안 이어졌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마음을 돌릴 생각이 들지 않았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사실을 너무 뚜렷하게 알아버렸기 때문이었다. 한 번 무너진 믿음은 다시 쌓을 수 없다는 걸. 그날 밤 나는 뼈저리게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연차를 냈다. 오늘은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가기로 한 날이었다.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공식적인 절차로 옮겨야 했다. 부엌에서는 소연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퉁퉁 부은 눈으로 밥상을 차리면서도 말을 걸려고 했지만 나는 단 한마디 대답도 하지 않고 문을 나섰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이혼 소송장, 상간 소송장, 그리고 탐정이 확보한 증거 자료들. 변호사는 자료를 꼼꼼히 훑어본 뒤 조용히 말했다. 증거가 명확해서 승소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위자료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법원에 도착해 모든 접수를 마치자 마치 긴 터널을 통과한 듯 몸이 무거워졌다. 돌아갈 길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 소연의 배신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나의 아이로 속이려 했던 악의적인 기만이었다. 그 사실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서늘하게 식었다. 집에 돌아오니 소연은 거실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밤새 울었던 듯 눈은 퉁퉁 붓고 얼굴은 창백했다. 내가 들어서자마자 다시 눈물이 터졌다. 어디 갔다 왔어? 하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소연은 다급하게 내 손목을 붙잡으며 말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한 번만 봐줘, 제발. 아이들을 생각하지 않느냐며 가정을 지키자고 울부짖었다. 하지만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법원에 이미 소송 접수했어. 그 한마디에 소연의 다리가 풀리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얼굴에서 마지막 희망이 무너지는 게 눈에 보였다. 나는 이어서 말했다. 아이들은 내가 키울 거야. 너한테 양육권은 없어. 소연은 숨을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제발 그건 안 돼. 나 애들 없으면 살 수 없어. 그러나 내 결정은 바뀌지 않았다. 그리고 박 과장한테도 상간 소송 걸었어. 소연은 그제야 얼굴을 완전히 감싸 쥐고 울부짖었다. 그 사람은 아내도 있고 아이도 있어. 그 집까지 무너지면 그건 박 과장이 처음부터 생각했어야 할 일이야. 나는 냉정하게 잘라 말했다. 내 가정을 무너뜨린 대가를 이제 지불해야지. 며칠 후 소연의 부모님이 집을 찾아왔다. 딸에게서 모든 얘기를 들었다며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다. 장인어른은 고개를 깊게 숙이며 말했다. 우리 딸이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다.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나는 장인어른을 존경했다. 하지만 이번 일은 그 어떤 인간적인 정으로도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아버님, 이건 단순한 잘못이 아닙니다. 다른 남자의 아이를 품고도 내 아이인 척하려 했던 그 행위는 도덕을 넘어 인간으로서의 신뢰 전체를 무너뜨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내 부모님도 상황을 알게 되었다. 어머니는 말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고 아버지는 조용히 내 어깨를 잡고 말했다. 내 결정을 지지한다. 그런 며느리와는 살 수 없다. 양가 부모가 모두 알게 되자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소연의 부모는 무릎을 꿇고 빌다시피 했고 내 부모는 단호했다. 이미 깨진 신뢰를 어떻게 다시 붙입니까? 속으로는 내 부모의 말에 가장 큰 위로를 받았다. 집 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다. 지훈이와 지민이도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엄마가 자꾸 울고 아빠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낯선 분위기. 자주 찾지 않던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연달아 집을 찾는 것도 아이들에겐 불길한 신호였을 것이다. 나는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최대한 평소처럼 행동하려 했지만
마음은 늘 가라앉아 있었고 아이들과 웃으며 놀아주는 동안에도 내 안에서는 끊임없이 무너지는 감정과 싸워야 했다. 이 모든 상황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랐지만 지금의 나는 그마저도 장담할 수 없었다. 소연과 다시 함께 사는 일은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았다. 지옥을 견디는 게 차라리 나았다. 그리고 결국 그 지옥의 불길은 김대리의 가정까지 번졌다. 내가 상간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자 김대리의 아내는 진실을 모두 알게 되었다. 그녀는 단 하루도 망설이지 않고 이혼을 요구했다고 했다. 김대리는 회사 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불륜 사실이 퍼지자 승진은커녕 해고가 눈앞에 닥쳤다고 들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며 소연은 더욱 절망했다. 한순간의 쾌락과 이기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이제야 깨달은 것이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 깨달음은 누구도 구하지 못했다. 그리고 마침내 법정에 서는 날이 다가왔다. 나는 어두운 색의 정장을 입고 변호사와 함께 법원으로 향했다. 소연 역시 자신의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도착했다. 그녀는 이전보다 훨씬 초췌한 모습이었다. 몇 달 동안의 스트레스가 얼굴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재판장 문을 들어설 때 나는 한 번 깊게 숨을 들이켰다. 결혼 7년 만에 법정에서 아내와 마주 앉게 될 줄은 단 한 번도 상상한 적 없었다. 소연은 내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동정도, 후회도, 연민도 없었다. 내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결론을 내렸으니까. 판사는 차분하고 냉정하게 사건을 진행했다. 내가 제출한 증거들이 하나하나 검토되었고 사설 탐정이 촬영한 사진들과 보고서는 모두 명백한 불륜의 증거로 받아들여졌다. 소연은 증인석에서 울먹이며 말했다. 한순간의 실수였습니다. 정말 너무 후회하고 있어요. 하지만 판사는 단호했다. 2달 이상 이어진 외도는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임신 사실을 숨기고 남편을 속이려 한 점은 중대한 도덕적 기만으로 판단됩니다. 나는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증언했다. 정관 수술을 받았다는 병원 기록도 함께 제출했다. 의학적으로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 없이 받아들여졌다. 나는 눈을 피하지 않고 판사를 향해 말했다. 그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닙니다. 그 한마디가 법정 전체를 적막하게 만들었다. 이후 양육권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소연 측은 모성애를 강조하며 아이들과 함께 지낼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내 측은 단호하게 반박했다. 불륜을 저지르고 가족을 배신한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경제적, 정서적 안정 측면 모두에서 민수가 훨씬 나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판사는 깊은 고민 끝에 판결을 내렸다. 아이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 친권미인 양육권은 민수에게 부여합니다. 소연에게는 월 2회의 면접 교섭권만을 인정합니다. 소연은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주저앉았다. 숨을 삼키듯 흐느끼며 고개를 떨구었다. 마지막으로 위자료 판결이 이어졌다. 소연은 민수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김대리는 2천만 원의 위자료를 민수에게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총 5천만 원. 두 사람의 배신에 대한 법적이고 정당한 대가였다. 며칠 후 김대리는 결국 회사에서 해고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가정도 직장도 미래도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리고 나도 비로소 끝을 마주할 수 있었다. 불륜 사실이 회사에 알려진 이후 김대리는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를 받았다. 결국 해고가 결정되었고 그는 순식간에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내도 이혼을 요구했고 아이들과도 따로 살게 되었다고 들었다. 자신의 욕망 하나로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나는 그 소식을 들으며 조금도 연민을 느끼지 않았다. 그는 내가 살아온 모든 날들을 무너뜨린 사람 중 하나였다. 그도 대가를 치르는 게 당연했다. 재판이 끝난 날 법정을 나서는데 소연이 나를 향해 마지막으로 다가왔다. 정말 미안해. 그녀는 붉어진 눈으로 겨우 말을 이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미 끝난 이야기였다. 더 이상 그녀와 나눌 말은 없었다. 몇 달 후 나는 아이들과 함께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로 이사했다.
이전보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세 사람의 보금자리로는 충분했다. 지훈이와 지민이도 빠르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주었다. 나는 아이들에게 차분하게 설명했다. 엄마와 아빠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 아이들은 처음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나는 아이들 앞에서 단 한 번도 소연을 헐뜯지 않았다. 그녀는 어떤 일이 있었든 아이들의 엄마니까. 새로운 동네에서의 삶은 평범했다. 아침이면 아이들을 등원시키고 회사에 출근했다. 퇴근 후엔 저녁을 준비하고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힘든 날도 많았지만 아이들의 웃음이 내 하루를 지탱해 주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우리는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했다. 지훈이와 지민이는 잔디밭을 뛰놀고 있었고 나는 벤치에 앉아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문득 생각이 들었다. 그래, 나는 결국 옳은 선택을 한 거야.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 거짓 위에 쌓인 행복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까. 나는 이제 아이들과 함께 진짜 행복을 천천히 쌓아 올릴 생각이다. 쉽지는 않겠지만 반드시 해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거짓이 아니라 진심으로 시작하니까.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